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4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줄어든 데이터 이후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이 확정되고 하루 만에 바이든 측은 CBS가 제안한 부통령 후보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변수입니다. 온건한 공화당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였고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해온 밋 rom니 연방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했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올해 선거에서 루이지아나주에서 흑인 민주당 하원 의원이 나올 수 있는 판결을 내렸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의료용이라도 마스크 착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주택 사정은 팔려고 내놓은 리스트가 늘어나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우버이츠가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코스코 치킨도 배달합니다. 공항이나 콘서트, 스포츠장 셔틀 프로그램도 내놨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병원 픽업도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총에 맞은 슬로바키아 총리 로버트 피코는 5시간 동안 수술받은 뒤 중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의식도 있습니다. 그는 친러시아, 친헝가리 반미 정치인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이번 사건을 비난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비난했습니다. 용의자는 71세의 시인입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을 비난하고 서로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가스 수출 관련 지정학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시진핑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항상 그 미지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이슈에서는 조금 설렘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 다우지수가 4만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요. 8시 조금 전에 이 4만대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8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S&P 이 다우지수가 딱 그 미국의 정말 건강한 기업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다우지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4만대를 지금 돌파한 겁니다. 이렇게 4만대를 돌파한 것은 어제 발표가 된 1월, 2월, 3월 전부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하다가 그 3개월 연속 증가였던 것을 누르고 3월 달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조금 증가는 했지만 낮은 폭으로 3월보다는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래 6월, 7월은 아니더라도 9월에는 이자율 인하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항상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이 몰리게 되기도 하고 세이빙 어카운트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아지면 아유 은행 이자가 별것 아니네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오잖아요. 그런 그 기대 심리인 거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뭐 이자율 인하를 기다리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6%가 올랐고 어제 이미 이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도 그런 것이 발표되고 나서 3대 지수 전부 뭐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S&P 500, 나스닥, 다우 전부.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4만대를 내려간 겁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용률도 강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이것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제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그동안 연준이 이자율을 높게 유지해왔던 높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자신감도 붙을 수 있고요. 이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려줘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마음이 조금 보드라워질 텐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괜찮습니다. 이 저축이냐 주식이냐 공동의 선이 없어요. 모든 면에 뭐 돈, 사람, 정치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의 그
균형을 맞추면서 뭔가를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낙관주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와는 대조적이죠.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낙관하거나 어머 이거 너무 좋아 즐거워 뭐 기대감이라든가 흥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오늘 그 주식시장과 정치계가 조금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하루 쉬었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허쉬머니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이 돼서 제일 중요한 증인인 그 마이클 코엔이라는 전 픽서 해결사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에게 지글지글 구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방 받아들였고 그러면 CNN이 저희가요 하고 대통령의 첫 번째 그 후보 토론회가 결정이 됐고 그 뒤에 두 번째도 결정이 됐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나니까 첫 번째가 CBS 두 번째는 9월 달에 ABC죠. 그러니까 CBS가 이번에는 하나 남은 그 부통령 후보 토론회 우리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이든 그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그럼 그거 우리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이야 부통령을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해리스가 딱 토론자로 확정이 됐지만 공화당은 지금 서로들 다들 오늘도 법정에 얼굴 비치면서 뭐 저를 부통령 후보로 해주세요 하는 무언의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직은 공화당에서는 누가 부통령 후보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S에서도 날짜를요 7월 27일이나 아니면 8월 13일로 잡았거든요. 7월 27일이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8월 달에 하니까 안 되지만 그러나 부통령은 확정이 됐고 후보가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죠.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니까 전당대회 그 전에는 부통령 후보가 결정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될 테니까 7월 27일이나 8월 13일로 지금 잡은 거고요. 저는 이렇게 대통령 그 선거하는 것을 빌 클린턴 그 당시부터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 후보 토론이 일찍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양측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일찍 후보 토론을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제안하고 누가 받아들이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기금 모금이 4년 전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상해 이런 얘기가 있어도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확고하게 단합해서 그를 중심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보다 모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니키 헤일리에게 또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돈을 집어넣다가 지금 스탑한 상태가 많을 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보다 모금을 덜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쓰는 것은 훨씬 많이 쓰고 있고요. 법정 비용으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빨리 좀 전환을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바이든에 대한 가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틱톡 중심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러시아의 어떤 이상한 조직과 연관이 있다던가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런 거 몰랐지라고 또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찍 토론을 해서 나는 트럼프와 다른 사람이다. 트럼프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어른스러움이나 안정적인 것이나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덕목 같은 것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빨리 보여주면서 트럼프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88년도부터 대통령 이제 후보 토론회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가을에 하거든요. 그리고 3번 하는데 이번에는 2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이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say no 했기 때문에 2번으로 끝나고 그리고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것처럼 청중 없이 합니다.
두 번 다 청중 없이 하고 마이크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발언 시간 그 이외에는 마이크를 끕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역사상 서로 겨뤄본 최악의 토론자야. 그리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을 할 만한 토론을 할 만한 어떤 신체적인 그런 뭐 정신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두 문장 정도도 합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 내가 이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주 그 자신 있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그런 거고요.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CNN 방송이 6월 달 27일이었죠. 애틀란타에서 청중 없이 하고 ABC는 9월 10일 전부 이제 조기 선거 시작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전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여기에 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후보 토론을 하는 CNN 측에서 정한 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면 6월 27일 이전에 이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적어도 한 그 아주 정평이 있는 4개의 여론조사 기구에서 15% 정도, 적어도 4군데서 15% 지지율은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로버트 케네디가 12% 받고 이러는 것도 나오거든요. 어떤 거 하나는 16%가 나온 것도 있어요. 4군데서 그렇게 받고 그리고 6월 27일 전까지 선거인단 270표잖아요. 271표. 그것을 커버할 만한 선거인단이 있는 주들에서 본인이 이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측에서는 6월 27일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는 경우 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가? 이 사람 변호사 출신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증 없지만 얼마나 그 토론장에서 본인의 무대처럼 뛰어서 아주 노는 듯이 날아다닙니까? 그런데도 이 변호사 출신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두 사람보단 젊잖아요. 젊으니까 같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측에서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차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과연 6월 27일까지 그가 자격이 있어서 세 사람이 서게 된다면 원래 트럼프와 바이든이 기획했었던 것은 달라지는 것이고 의도가 그렇게 돼서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잘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뭐 이것도 뭐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많은 민주당은 바이든이 그동안 그냥 심드렁했었던 그 트럼프가 토론하자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어제 그 버니 샌더스 그 민주당은 아니지만 무소속인 상원 의원이 하는 말이 바이든이 지금 신과 대결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랑 상대하는 것이고 임기 1기보다 임기 2기는 더 위험할 것이고 바이든이 지금까지 해왔던 최악의 날도 트럼프보다 몇천 배 낫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토론 무대에서 같이 토론하는 그 무대를 공유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 추천이 나의 것이 영향력이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면서 뭐 바이든이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의 과거 토론에서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힐러리 클린턴과 토론할 때 그때 아주 암울한 어두운 암울하다기보다 침침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이제 몸이 불었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왔다 갔다 힐러리 클린턴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걸 이제 협박적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스토커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코비드 19에 걸리고 해서 이 주최 측에서 리모트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토론하고 할 때도 뭐 100번인가를 끼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이 그 사회자, 그리고 전혀 아무리 사회자가 하려고 하더라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나가니까 지난번에 CNN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낸시 펠로시는 막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일단 그 마이크를 자신의 시간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끄게 한다니까 그런 일은 조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찍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에게 다 좋은 거죠. 토론이라는 게요, 아무리 토론 잘하는 사람도 한 100번 했을 때 100번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토론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좀 잘 안 되잖아요. 토론 잘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첫 번째 토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똑같은 거죠. 뭐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첫 번째 토론 때 못했거든요. 두 번째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한 거죠. 입지를 되찾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찍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보통은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을 전에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니크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도 유니크하고 인기가 없다는 것에서도 특별한 이런 두 사람이 붙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이 정도의 관심이 있는 거지, 가을 전까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토론을 하지 않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미리 하고 서로 구분하고 그리고 서로 실수가 있으면 만회하고 하자고 이제 일찍 6월 달에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요즘 인터뷰들을 많이 하는데 뭐 24시간 케이블 텔레비전이니까 인터뷰로 채우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딱 1분이면 저거는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는 걸 한 30분 늘려가죠. 뭐 한 2명 정도 게스트를 불러서, 어떤 때는 1명 불러서 30분 가는 때도 있어요. 어제 이제 MSNBC에서 미 롬니라는 공화당의 전에 대선 후보였고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선에 조금 나왔고 또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지 하면서 다시 재선에 안 나간다고 하고, 온건한 공화당으로서 두 번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상원에서 두 번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투표한 사람은 미 롬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당시에 우크라이나 측에 막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박을 해서 이거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과 우크라이나 브리즈마라는 가스 회사와의 이 관계를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지원할게. 원래 의회에서 주기로 돼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탄핵할 때도 미 롬니는 찬성표를 던졌고, 두 번째 의사당 폭동 사건 때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공화당이지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와이프 애나인가, 그런데 애나라고 이제 이름 쓰는 것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던 미 롬니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나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에게 지금 씌워진 88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나는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다는 안 돼요. 그 연방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연방 그 기소된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사면을 했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면을 한 것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면할 수 있는 건 88개 가운데서 44개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44개는 안 됩니다. 44개 가운데 안 되는 것 가운데 34개 혐의가 지금 그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자고 돈 준 그 케이스, 그리고 10개는 조지아주 케이스니까 이건 뉴욕 케이스고, 그러나 연방 케이스 44개는 뭐 선거를 전복하려고 했다던가 기밀 문서라든가 이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왜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요? 트럼프를 리틀 가이로 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빅가이로서 내가 더 크고 이런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스톰이 무슨 뭐 연방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냥 빅가이가 용서해 준다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것 하면서 미 롬니의 그 주장은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내 아이들과 나의 그 손주들에게 그런 대통령으로 삼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기밀 서류 같은 것도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부적절하게 다룬 것도 미국 사람들 다 알고 부정선거였다고 거짓말 치는 것도 안다. 그런데 일단 알면서도 여론이 바뀌질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해서라도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나도 바이든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81세라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충분히 능력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으로. 그런데 어차피 여론이 바뀌지 않을 거면 그냥 내가 큰 어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빅가이가 리틀가이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어차피 선거 전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마음 저쪽에는 스스로가 창피하니까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저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죄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야. 스스로도 창피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남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할 수 있는 44개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 이제 사면을 해줬더라면 훨씬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나라에도 좋지 않았을까. 이게 민 롬니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요. 미국의 오늘 주요 뉴스의 그 탑뉴스 일면의 탑뉴스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또 딱 꼬집어서 요건 좀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국의 모든 매체 다우지수 4만대에서 조금 내려갔네요. 39,996.18 이 정도로 내려갔고요. 오늘 이제 모든 그 미국의 주요 신문의 일면을 조금 간추려 드리자면은요. 어디부터 볼까요? 월스트리트저널. 네, 뭐 이왕 다우지수를 말씀드린 김에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면에 오늘은 사진을 아래로 내리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고 그러자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그 히트 하이를 쳤다. 3대 지수가 다 쳤으니까 당연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로서 그런 보도를 일면 맨 위에 냈죠. 올해 이자율 내리기는 한다. 뭐 이런 희망에 따라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USA 투데이를 보면은 USA 투데이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미국 건축업자에게 좋다. 이자율을 그렇게까지 해서 내리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동안 그 건축을 많이 짓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집값도 내려가지 못했으니까 미 전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이제 그 LA 타임즈를 보면 약간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쪽 왼편에는 뭐 버클리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학교와 합의를 해서 뭐 야영지를 해산했다. 뭐 이런 것도 냈는데 오른편에 보면은 그 집 마켓이 굉장히 그 공급이 좋아지고 있다. 남가주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탑뉴스가 남가주의 주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한 세 번째의 경제 뉴스 그때에 이제 그 같이 그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을 보면은
애틀란타 지역이 최근에 half million이라고 하죠. half million 이상의 인구, half million 이상으로 이제 뭐 인구 성장 같은 거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인구 증가가 미국에서 6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도시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요즘 한인분들이 애틀란타 지역으로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또 계절도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있고 렌트비와 전반적으로 이 식품 가격이 굉장히 그 애틀란타가 다른 지역보다 싸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애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은 맨 위에다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매체가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의 그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공통적인 그런 그 뉴스들이거든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은 애틀란타가 괜찮다. 이것 위에 두 사람의 토론을 놨고 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또 그 워싱턴 포스트의 하나의 탑뉴스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거든요. 역시 이건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신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탑뉴스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인데 이 판결은 며칠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아나주의 그런 그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모든 분들이 다 루이지아나주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이지아나주가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6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뭐 50몇 명이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6명인데 그런데 루이지아나주는요. 흑인 인구가 뭐 전체적으로는 10% 안 되는데 루이지아나주는 31.4%나 되거든요. 그러면 6명 가운데서 31.4%가 되면은 2명은 돼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원 의원은 인구 비대로 하고 아니면 상원 의원은 큰 주던 작은 주던 인구가 많건 적건 다 2명씩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곳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30%가 아니라 15%만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을 왜 그랬느냐? 지역구 그 어떤 선거 맵은 항상 로스앤젤레스 로컬이나 아니면 전국적이나 공화당이 이걸 잘 조정을 합니다. 공화당이 이 게리맨더링을 굉장히 흑인 유권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손해가 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하급 법원부터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제일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올해 선거에서는 그렇게 지역구를 그렇게 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흑인 민주당에서 흑인이 지지를 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 명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하원 의석에서는 이제 한 석을 더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루이지아나 주민으로서는 어머 이 정도 되면은 공평하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연에 따라서 올해 선거에는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이제 루이지아나주인데 당연히 뭐 루이지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이 내용을 탑으로 달았고 루이지아나와 상관이 없는 워싱턴 포스트도 정치 전문 신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탑뉴스로 다뤘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다른 매체보다는 일면에 비교적 막 사진까지 실으면서 상세하게 보도한 내용이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오후에 발생한 그런 그 미국에는 들어온 그런 뉴스인데 이게요. 미국에서는 아마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시도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가 아니라 그 존 F 케네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것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남의 일 같지 않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그 슬로바키아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이제 그 서쪽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폴란드가 있고 아래는 헝가리가 있고 또 이제 그 서쪽 위로는 뭐 체코
공화국이 있고 그런 국가잖아요. 그 러시아와도 가까운 아래쪽에 있는 헝가리아의 오르반 그 독재자와 굉장히 가깝고 이 총리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총리가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엄청 친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로버트 피코라는 59살이에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유럽연합 그쪽에서도 뭐 친러시아, 친헝가리 이런 그 또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국내에서는 막 언론 같은 거 다 장악하고 총리는 가장 오래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간이 조금 있는데 3번에 걸쳐서 했고 지난해에 다시 총리에 복귀할 때도 이 사람이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 그리고 친러시아 하면은 항상 반미입니다. 반미 이런 것을 부르짖어서 됐는데 그전에는 또 왜 쫓겨났냐면 완전히 언론 같은 것도 장악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널리스트의 피앙세 살해한 그런 그 집단과 관련이 있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기회 봐서 온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거든요. 어디서 연설을 하다가 뭐 총을 5발을 맞았는데 배에도 맞고 왼손에도 맞고 5시간 동안 수술을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뭐 지지자들에게 오른손이었겠죠. 손도 흔들었다고 하고 지금 의식도 있다는 겁니다. 용의자가 71살의 시인이랍니다. 시인은 시인이지만 액티비스트겠죠. 왜 한국에도 시인이면서 액티비스트인 정치 액티비스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암살 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어떤 단체에 속하지는 않았답니다. 종신형이 가능하고 이런 때 이제 항상 혼자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많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정치인이든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암살 시도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딱 그 시도를 하는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불구하고 다 비난을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엄청 지금 이 총리, 뭐 로버트 피코 총리가 뭐 쾌유하기를 이제 바란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뭘 걱정하냐면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걸 강하게 해야지 돼. 그리고 이제 언론 장악 같은 것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잖아요. 유럽연합은 그의 쾌유를 빌면서도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돼 하면서 이제 그쪽 그 슬로바키아에서도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너무 억압하는 거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운동들을 막을 수 있는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도 반미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거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로버트 피코 정말 이건 끔찍한 행위였어 하고 규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쾌유하는 것을 비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의 이 사건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지금 오늘 가장 자세히 보도를 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남가주의 주택시장과 우버의 변천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변천이라기보다 이건 뭐죠? 변환도 아니고 더 진화? 네, 우버의 진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다우지수가 4만 아래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뭐 다우뿐만이 아니라 S&P 500나 또 나스닥 3대 지수 다 어제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얘기하라면 무슨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JP 몰건, 뭐 홈디포 또 그 카테필라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소개를 한 지역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그림은 있지만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서 지금 남가주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남가주는 우선 옵션이 나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는 너무 부족했잖아요.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짓지 못하니까 집을 이자율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이자율이 비싸니까 집 소유주도 나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낮은 이자율로 뭐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 내셨던 분이라도 그랬는데 지금요 샌프란도, 산타클라리타, 엔트로펠리 다 나아지고 있고 4월 달에 리스트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2023년 이후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사인 최소한 한 이런 여러 군데 카운티에서 최소한입니다. 5% 정도는 팔려고 내놓은 집이 인벤토리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유일하게 인벤토리가 줄어든 곳은 오렌지랍니다. 샌디에고도 인벤토리가 늘어났고요. 샌디에고 카운티는 2달 연속 지금 인벤토리가 늘어나서 1년 전보다 18%나 많은데요. 그럼 최소 5% 많은 데보다는 많은 거네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인벤토리도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뉴 노멀로 받아들인답니다. 이자율 한 6%에서 7% 정도? 4%, 5%가 아니라 6%, 7%는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용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살아야지 되는 곳이잖아요. 결혼을 한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니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과 반대 이혼. 이때도 이제 집 조정이 필요한 거죠. 낮은 이자율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전에는 뭐 너무 이자율 때문에도 그래 이혼하면서도 한동안 같이 살지 했다가 이제는 그런 높은 이자율이 오래 지속되니까 뉴 노멀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또 괜찮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캐시로 산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레드핀에서. 그처럼 남가주는 헐리우드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또 화이트 칼러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캐시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4월 달에 평균 주택값이 89만 달러 89만 뭐 500달러 뭐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거의 90만 달러라는 거예요. 90만 달러도 싼 거죠. 3월 달보다 1.4%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집값이 아직 많이 내려가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자율도 조금 내려가고 인벤토리도 늘어가고 하면은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집값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집값은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하여 진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니콜 뒤에 라스트 네임은 잘 못 읽겠어요. 읽다간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주택을 짓게 될 때 이제 이 같은 균형이라든가 이게 깨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로잡혀. 결국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라니까는요. 당연히 이제 아파트먼트 대규모로 짓고 이런 지역에 집값이 렌트비도 싸고 집값도 좀 싸지게 되겠죠. 금리 여전히 올해 한 번 뭐 이렇게 내린다 할지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말이 되면 7% 아래 6.4%는 되지 않을까. 무슨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샌프란도 밸리 같은 데 가면은 일부 뭐 주택 내놓는 것도 늘어나고 뭐 팔리는 것도 늘어나고 최소한 몇 주일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딱 내놓으면 벌써 어떤 집을 얼마에 내놨다고 하나요? 노트리지에 4베드룸짜리 집을 내놨더니 86만 9천 달러에 내놨는데 6분이 사겠다고 이제 오퍼를 넣었다 하는 것 있고요. 우버 하면은 우리가 공유 자동차 업계의 대부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가는데 뭐 코스코 배달도 하고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많아요. 우버에. 우선 우버 셔틀이라는 이름입니다. 공항이나 콘서트장, 스포츠 이벤트장에 5자리까지 예약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우버 엑스쉐어는 미리 이제 공유 차량 예약하면은 우버 뭐
일반 것에 비해서 우버 X에 비해서 25%를 절약할 수 있고요. 우버 X 쉐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때.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통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시카고. 더군다나 무슨 뭐 월마트도 사무실로 돌아오세요 하고 하니까 그런 요즘 이제 사무실로의 복귀율이 높아지면서 우버 X 쉐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듬었고요. 우버 케어기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올 여름부터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병원 어포인먼트 같은 것 예약하는 건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도 있고요. 메디케이드 이런 것으로 다 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스코 그로서리도 이제 배달을 하는데 코스코 이건 텍사스에서 2021년도에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골드바는 안 되고요. 이 골드바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던데요. 살 때는 샀는데 팔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골드바와 핫떡 그 유명한 핫떡은 빼고 그런데 그 로티세리 그 치킨은 된답니다. 배달이 되는데 뭐 배달료가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한 4달러 99센트 멤버 아니면 6달러 32센트 이렇게 코스코까지 배달을 해주고 학생들에게는 할인을 해준답니다. 학생 할인이 뭐 얼만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할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타코벨, 이런 거에 또 이제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하고, 처음에 우버가 시작할 때는 그냥 사람들 어디 가는 그런 이제 자동차 공유 마켓만을 딱 장악을 했는데, 하나 하고 나니까 다른 경쟁자도 생기고 리프트 같은 데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확장하고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스타카트와도 협력해서 그로서리도 다 배달해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요즘에는 처음에는 우버 쌌는데 요즘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버도 뭐 여러 가지 뭐 직원들에 대해서 등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요즘에 1사분기에는 뭐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어발처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한국 분들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용해 보지 않으면은 자꾸만 뒤에 처지고 내가 안 하면서도 안 해도 돼도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버를 그냥 타는 것만 타봤지 다른 이런 프로그램은 써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런 것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뉴스 할 때 불안해지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하나 정도 아이템 남았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팅은 이제 거의 이제 그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두 사람이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그 40번도 넘게 만났습니다 하는데 NPR 방송 보도를 들어보면은 43번 만났대요. 두 나라 지도자가 43번이나 만났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푸틴이 이제 다시 5선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을 방문해서 지금 더 아쉬운 것은 푸틴인 것은 맞죠. 전략적인 파트너십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시진핑이 70세, 한 살 아래입니다. 푸틴이 71세. 시진핑이 형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어제 왜 그걸 착각했냐면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도잖아요. 그게 이제 75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착각을 해서 제가 시진핑 나이를 75세라고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정정을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공정, 정의, 민주적인 세계 질서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머쓱했습니다. 공정, 정의, 민주적인 세계 질서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두 사람이 가장 권위주의자고 독재주의자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특별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밝힐 만한 뭐 확 낚아챌 만한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그냥 좀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빅캣 그 러시아와 그 중국 그 사이에 그 땅 그 사이에 있는 빅캣을 빅 큰 고양이요. 그걸 이제 보호하는 보호구역을 정한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한 게. 그리고 뭐 예루살렘 아티초크를 수출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뭉뚱그려서 기간 산업, 미디어 산업에서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뭘 받아서 분명하게 거대한 걸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친해야만 돼.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의 행동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쥐려고 시도를 하고 또 하나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 위협을 한다. 이런 이제 성명에 이 같은 비난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그 Power of Siberia 2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시진핑이 별로 그거는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미팅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밤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도 이제 부정부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던 남편과 어린 와이프였는데 이 남편의 변호사가 이 와이프를 비난을 한답니다. 이 남편은 메넨데스는 몰랐다. 와이프가 다 남편 모르게 한 일이다. 서글퍼요. 강혜신이었습니다.